요즘 이런 말 자주 들리지 않나요?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반려동물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합니다. 비정상이다. 아이 대신 강아지 키운다. 미쳤다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실제로 부모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반려동물을 바라볼 때 분비되는 호르몬, 그건 엄마가 갓난아기를 볼 때 나오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느끼는 건 외로워서도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은 왜 우리가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사랑하게 되는지 그 심리와 뇌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강아지나 고양이 눈을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강아지와 눈을 마주치게 한 뒤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뇌에서 분비된 옥시토신 수치가 엄마가 갓난아기를 바라볼 때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고 애착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뇌 스캔을 찍어보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보호자의 뇌 활성화 패턴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존재는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왔어. 아빠 여기 있어. 이건 그냥 귀여워서 하는 역할놀이가 아닙니다.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현실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다른 종의 생명체를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 반응에는 아주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약하고 작은 존재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특정한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진화했어요. 큰 눈, 둥근 이마, 작은 코, 통통한 볼, 그리고 서툰 움직임. 이 조합을 보는 순간 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악이다, 지켜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생아 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이 신생아 도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인간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특징이 점점 사라집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눈 비율이 줄어들고 더 이상 보호 대상처럼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평생 동안 아기 같은 얼굴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반려동물을 볼 때마다 매일같이 같은 신호를 받는 거예요. 이 존재는 아직도 약하다.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산책을 못 시키면 죄책감을 느끼고, 밥을 늦게 주면 미안해하고, 혼자 두고 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유난도 아니고 과잉 애착도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새겨진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다가 갑자기 꽉 안아버리고 싶거나 너무 귀여워서 진짜 깨물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 적요. 혹시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이건 폭력성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귀여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너무 강하면 뇌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살짝 공격적인 표현으로 이 감정을 낮춰보자. 그러니까 깨물어버리고 싶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에요. 이 감정이 너무 커서 지금 내가 벅차다. 이 반응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뇌가 과부하에 걸릴 정도로 강하게 애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물학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심리학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반려동물에게 더 강한 애착을 보이는 걸까요? 여기서 영원한 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아이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혼자 걷게 하고, 혼자 생각하게 하고, 결국은 부모 없이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육아의 끝은 사실상 떠나보내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반려동물은 자라서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나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인간관계에서 애착이란 건 원래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네가 싫어라고 말하는 법도 배우죠. 10대가 되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의 애착에는 항상 거부당할 위험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더 조심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면 떠날까봐 불안하고 너무 의지하면 버려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마음을 절반만 열게 되죠. 그런데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고 당신의 인생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며 왜 아직 이거밖에 못했냐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거부하지 않는 애착을 제공합니다. 실수해도 무너져도 설명하지 않아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유대.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애착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랑이 조건부였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가 깊은 안정을 줍니다. 이건 인간관계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전했던 적 없는 마음이 처음으로 쉬어도 되는 관계를 만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보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얘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절반은 이런 뜻일지도 몰라요. 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존재가 필요했어. 이제 판단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반려동물에게 특히 강하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판단받으며 살아가거든요.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외모와 스펙으로 평가받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왜 이렇게 사냐는 소리를 듣죠. 퇴근하고 지쳐서 소파에 누웠는데 사람이었으면 왜 또 누워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그냥 옆에 와서 턱을 올려놓죠. 그 순간 하루의 피로가 녹는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하루 일과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피곤하다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행복한 척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CEO든 무직자든 상관없이 똑같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봐요.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판단받는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형이나 언니처럼 못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당신을 신처럼 여깁니다. 조건 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좋은 침대에서 재워주고 비싼 간식을 사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어도 되는 유일한 관계를 선물해주기 때문이에요. 사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는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이에 미친 여자, 아이를 못 가져서 강아지로 대신하는 부부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란 분석이에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오히려 양육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아픈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죠. 돌봄에 쏟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에너지를 쏟을 대상을 찾은 것뿐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물가는 미쳤고, 미래는 불확실하죠.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전통적인 삶의 이정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돌보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죠. 다만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곳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그 모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통제라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거든요. 인간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들은 결국 자기 선택을 하니까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육아의 본질이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일지, 어디에 데려갈지, 누구와 놀게 할지 모두 당신이 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통제 불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직장이 혼란스럽거나 인간관계가 엉망이거나 세상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 반려동물의 완벽한 식단을 짜고 엄격한 스케줄을 관리하는 건 일종의 대처 방식이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이 한 생명체만큼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만족감을 주거든요.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형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재채기라도 하면 병원부터 가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죠. 심리학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불안감도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려동물은 이런 사람들의 외적인 심장과 같아요. 그들이 안전할 때 자신도 안전하고, 그들이 아프면 자신도 불안해지는 거죠. 영혼의 동반자 유형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반려동물과 대화를 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말을 이해한다고 느끼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보다 금요일 밤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고, 사람들은 피상적인데 반려동물은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깊은 친밀감을 추구하는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자 유형도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그들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왔거나 길에서 발견했을 때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병들어 있었을 수도 있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회복자입니다. 그들을 구함으로써 종종 자기 자신의 상처받은 일부를 치유하기도 하거든요.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여러 유형이 섞여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대할 때 실은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강아지한테 말하는 방식을요. 정말 잘했어. 정말 예쁘다. 정말 똑똑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치유라고 불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 동물에게 당신이 어릴 때 간절히 바랐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인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줄 때마다 장난감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마음속 작은 부분이 치유됩니다. 천둥을 무서워하는 동물을 꼭 안아줄 때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던 마음속 작은 부분이 치유되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에게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을 통해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호자를 비웃을 때 그토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은 이게 단지 동물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세상에 주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었을 때 자녀를 잃은 것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 사회에서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냥 개였잖아. 고양이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새로 키우면 되지. 하지만 뇌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같이 옥시토신을 주고받던 주요 애착 대상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하던 인사, 집으로 돌아와서 자동으로 하던 행동들, 당신의 하루를 구조화해주던 모든 루틴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건 동물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슬픔에 훨씬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슬픔을 공인받지 못한 슬픔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슬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슬픔은 더 오래 갑니다.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할 것 같고, 슬프다고 말하면 과장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게 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동물을 잃은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던 존재를, 판단 없이 당신을 바라봐주던 유일한 존재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 그 슬픔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의 정의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족은 생존과 혈통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가족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릇이 크다는 뜻입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가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정의한다는 것을 당신은 매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스웨터를 사주세요. 특별한 간식을 구워주세요. 그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차가울 수 있는데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사랑하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당신을 기다려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당신의 아이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서로 확인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